사실은 지금은 사랑을 이제는 스톱하셔도 된다. 네. 내가 이걸 혹시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아이를 사랑한다는 전제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정보가 많아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정보를 못 볼까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 자체를요, 어떤 감정의 통제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코너. 오늘은 영교실 부모 영역 채널 운영자이신 김성근 교수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차의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정보학교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성원 교수고요. 또 20만 구독 그쵸? 채널 네. 영교시 부모 영역에서 부모님들과 계속 만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제가 김성원 메타 브레인 랩이라는 임상센터를 저희가 또 만들어서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붙여진 별명인데요. 제가 이제 백삼동 언니라고. 네. 언니로 강연장에서는 언니라고 부르면 되나요, 오늘 그러면? 그럼요.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네. 저도 정체성이 좀 애매해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뵙겠네요, 그러면. 뭐 연 한 100회 정도 뭐 강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 말고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좀 공부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좀 본질적인 것들을 맞아요.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더 불안해지시고 맞아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 캐릭터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이 책을 좀 선택해서 오늘 소개해드려야겠다 했던 이유도 결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이 부모님들께 안심을 넘어서서 좀 위로가 되는 책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자이시긴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께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엄마의 마음 연습은요. 네. 좀 힘을 빼고 많이 썼어요. 보통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출판사나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도 의대 교수니까 뭐 의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또 어머니를 요즘 좋아하시는 뇌과학적으로 네. 이런 말씀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좀 빼고 이제 계속 마음이 부모들이 이제 불안한 부모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불안이 실제로 아이 때문에 오는 건지 네. 내가 옆집에 사는 백사동 엄마 때문에 오는 건지 이런 비교 불안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글을 썼고요.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인지가부화의 상태에 걸려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 버리니까 더 혼란스러운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뭘 하실지를 몰라 하시는 네. 거죠. 계속 외부적인 어떤 통제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저도 아이들을 이제 다 성인으로 키워 보니까 그때 소중한 걸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근데 제 생각에 오늘 이 엄마의 마음 연습이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새학기 시즌이잖아요. 네네. 엄마들 마음속에 이게 넘쳐나거든요, 의욕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기에 딱 읽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 책을요, 엄마들이 읽으셨을 때, 네. 내 지금 불안이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자기를 객관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근원을 먼저 찾는 거죠. 그렇죠. 저는 첫 장부터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들은 아이를 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불안해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뭘까요? 사랑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문제고, 사실은 지금은 사랑을 이제는 스톱하셔도 된다. 걷어내는 것도 되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켜봐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이요.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란 세대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 80년대, 90년대 생들의 엄마들의 그 자라온 그 환경 양육 상태를 보시면요. 저잖아요, 저 80년대. 그렇죠. 자, 공부 재밌었어? 네? 네,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요, 그냥 지금처럼 지식을 탐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부모, 맞아요.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엄마의 표정과 그 마음을 영향을 너무 많이 주니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대학 가서 이제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을 그렇죠. 때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 정서가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것 같아요. 맞는 것처럼 엄마들이 괜찮아라고 하시지만 성적표를 보시면 달라지시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은 공부란 건 잘해야 인정받는 거구나, 이래야 안전하구나, 내가 그런 것들이 공부 정서로 쌓여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어떤 내 조건이 됐을 때만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성적이 좋았어, 또 내 말을 잘 들었어, 이러니까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느끼거든요. 엄마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너 잘했어, 엄마 기분 나빠, 이게 아니에요. 성적표를 갖고 왔어. 그때 엄마가 채점을 하시면서 내뱉는 그 무의식의 언어들 있잖아요. 아이고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서가 아이들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시죠. 내가 안 챙겨주면 어떡해요. 저라도 해줘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 조금 아이를 지켜봐주는 텀이 필요한 건데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요, 우리 부모한테 받은 90% 이상을 아이한테 그대로 투사합니다. 네.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때 받았던 영향을 아이한테 투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내가 이걸 혹시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아이를 사랑한다는 전제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아이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엄마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걸까? 이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실 사교육 자체는 이제 불안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가 뭐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서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지식의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통제하고 가두고 있을 땐 보이지 않아요. 네.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고. 좀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사실 근데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잘하는 부모가 몇백억의 건물을 유산으로 주는 부모보다 저는 얘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아주 사회에 잘 적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요, 조금만 줄이시면 됩니다. 오히려 걷어내기. 그렇죠. 걷어내기 너무 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근데 이제 걷어내야 되는데, 사실 걷어내기에는 너무 쉽게 이 많은 정보들이 눈앞에 있고 검색해 볼 수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쏟아지는 정보들에 사실은 엄마들이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중심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소장님 질문에 약간 좀 속념을 한번 깨볼게요. 네. 정보가 많아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정보를 못 볼까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뭐 H 학원의 레테를 보시고 어디 네. 뭐 학원에 설명회 다니시는 거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이런 뭐 아이 키우는 방법이나 또 뭐 소장님 강연을 듣고 왔어. 그럼 이제 그때 어머니 약간 좀 바뀌시잖아요. 네네. 그래요, 맞아요. 애들이 건강하고 잘 크는 게 중요하죠. 라고 하시다가 1시간밖에 못 가세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애가 늦는 건 괜찮은데요. 제가 불안해서 못 기다리겠어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다고요. 상담할 때도 맞아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결국에 불안은 뭡니까? 아이가 아니고 본인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자녀와 부모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얘기하는데 하나의 섬이다. 우리는 그냥 섬이 곁에 이렇게 바다가 둥둥 그 해양에 떠가지고 잠깐 만난 사이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섬에서 각자의 독립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아이가 어릴 때는 당연히 기저귀도 갈아주고 훈육도 하면서 또 사랑도 하고 안아도 주고 키우는 거지만 결국 아이는 떠난다. 독립의 존재, 독립시켜야 돼. 그렇죠. 사실 저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독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건강하게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맨날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들은 그래요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이제 다음 네트 어디니? 또 이제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우수한 아이들을 제가 맨날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이 중에 30%가 자퇴합니다. 네. 대기업에 들어간 우리 보통 뭐 이런 S자, H 들어가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1년 퇴사율이 40%가 넘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즘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가더라도 사실은 너무 이제 퇴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퇴사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세 그렇죠. 시대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100% 맞는 게 뭐냐면 우리는 12년 동안 그 S기업, H기업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간 거예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공부한 만큼 버티질 못하잖아요. 맞아요. 버틸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냥 바로 파이어 아웃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아이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또 내가 살아갈 방법을 터날 수 있는지 그건 기본이 되는 공부는 맞아요. 공부를 잘한 애들은요 뭘 해도 금방 턴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 정서가 좋았던 애들은요 그래 공부는 무조건 잘했을 때 나 칭찬받았지 않았지 공부란 걸 시도했을 때 나 칭찬받았어. 이런 애들은요 뭘 해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도 공부를 그렇게 막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잠깐 잘하다가 고3 때 저는 막바지 공부를 치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준 기억은 저희 어머니는 뭐 좋은 학교 나오시고 이런 분도 아니세요. 근데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 나 이번 시험 망쳤잖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엄마가 항상 이런 얘기 하셨어요. 될 거야. 너는 고2 때 될 거야. 고2 때도 안 돼요. 고3 때 될 거야. 엄마 고3 때도 안 되는데 너는 당일날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당일날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대입은요 지금 각종 공부법들이 나오긴 하지만 공부의 본질이 있습니다. 시험 출제자가 뭘 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수능 마지막까지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있는 애가 대학 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모가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 또 있는데 부모의 감정은 아이에게 날씨와도 같다라는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이 네. 많은 의미를 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만큼 교수님의 어머니가 주신 그 영향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감정에 대한 그런 영향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변형계, 편도체가 먼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감정의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의 감정은 아이에게 날씨가 됩니다라고 한 건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분위기를 먼저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죠. 평소에는 엄마가 너무나 나한테 잘해줘. 지영아 사랑해. 지영아 오늘 뭐 했어? 이러다가 성적표가 나오는 날은 엄마가 달라지죠. 근데 엄마가 얘기도 안 해. 왜 달라졌는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엔 이런 거죠. 내가 얘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CCTV로 집안의 환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느끼고. 그렇죠. 보고. 그래서 부모가 화내면 아이가 망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감정이 많아지죠. 그럼 숨겨서 될 게 아니라 설명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너무 공감돼요. 네. 저희 아이가 만 3세였을 때도 제가 그 몸이 안 좋은 날이 있었는데 아이한테 그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이게 그렇죠. 화가 나고 불안하고를 떠나서 일단 몸이 안 좋으니까 좀 그 느껴지는 게 있었나 봐요. 만 3세 된 애가 엄마 컨디션이가 안 좋아? 엄마 기분이가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초등, 중등, 고등 가면 너무 많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안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소장님처럼 갑자기 내가 뭐 회사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요즘 부모님들은 늘 긴장 상태에 있죠. 왜냐하면 내가 못해서 아이가 좋은 학교를 못 갈까봐 내가 못해서 아이가 괜히 친구를 못 사귈까봐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알아서 다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게 해주면 돼요. 네네네. 그것만 지켜주면 일탈이 아닌데 얘가 오늘 100점 맞았다가 90점 맞았어. 엄마가 하늘이 무너지죠.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이제 앞으로 대학 어떻게 갈 거야? 1점이라도 오르면 괜찮은데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시험이 만약에 5일, 7일까지 있는 애야. 네. 근데 첫날 그렇게 망쳤다고 엄마가 그 소리를 했어. 나머지 시험 잘 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지금 예민한 건 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오늘은 엄마가 회사 일이 좀 많았어. 엄마가 좀 피곤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구나. 네. 해석이 바뀌겠죠.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은요 엄마의 그런 한마디 한숨 무의식의 언어 이걸로 하루가 움직이는 아이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항상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 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너무 공감돼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늘 맑을 순 없잖아요. 감정 조절이 힘든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날은 좀 어떻게 좀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부모한테 유전적으로 받는 게 네. 기질하고 지능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의 기질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좀 까다로운 기질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아이가 이상한 거야. 나는 멀쩡한데 애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감정을 못하는 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실패한 날이 아니다. 그건 관계가 시험 때 오른 날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었다 지나가더라도 이게 저는 위험한 게 뭐냐면, 아이가 오늘 분명히 내가 혼나야 되는 날인데 엄마가 자기가 기분이 좀 되게 안 좋은 날은 뭐라고 하고, 내가 혼나야 하는 날인데도 오늘 엄마 기분이 기분 좋은가 너무 봐. 좋아. 그럼 또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맨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훈육의 일관성이 없다는 맞아요. 거죠. 기준이 흔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것만 잘하셔도 나중에 애가 이상한 길로는 안 갈 건데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훈육은 항상 일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숙제를 오늘 좀 밀려서 안 갔어. 그럼 엄마는 나한테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할 거고 나는 또 열심히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넘어가. 엄마가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넘어가니까 다음에 잘해? 이렇게 또 넘어갔어. 그러면 아이는 어떤 날은 피해가도 되는 맞아요. 날이네? 이런 쓸데없는 요령을 배울 수 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그 훈육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정한 약속에서 깨진 부분이기 때문에 혼을 내는데, 아빠가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만해 애한테. 맞아. 그냥 저녁에 밥 먹고 자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양육 자체를요, 어떤 감정의 통제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그래서 관계를 복원하는 건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 후에 아이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네. 끈을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컸어요. 네네. 네. 그리고 감정을 말하는 것보다 숨기고 참아야 되는 게 착한 아이라고 우리는 자라왔단 잘 말이에요. 통제하면 착한 아이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제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엄마가 된 것 같고 이런 죄책감에 빠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사회에서 배우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가장 빨리 좋은 방법은 빨리 사과하는 거. 맞아요. 네.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의 다른 대상으로 바라보시면 이게 되는데요, 말이. 그냥 아이는 나야 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은 같을 것 같은데,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잘 회복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좀 실천하면 좋을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자존감 얘기를 자녀 교육이나 뭐 강연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SNS 채널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네.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존감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니라요, 아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환경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칭찬의 양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하시죠. 야, 넌 되게 특별한 애야. 넌 잘하고 있어.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가 실패 앞에서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들은 자존감을 아이의 있는 자체로 보지 않고 성과와 연결해 버리거든요. 맞아. 결과에 따라 칭찬. 그렇죠. 유치 초등까지는 내 말을 되게 잘 들었어. 근데 중학교부터는 뭐가 나오죠? 성적표가 맞아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를 잘하면 괜찮은 아이, 성적이 좋으면 너는 우리 아들 맞아, 우리 딸이 맞아. 그러니까 인정받을 때 편안한 아이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존감도 조건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존감을 이렇게 좀 정의해 보는데요, 자존감은 자기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아이의 힘이라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힘. 아이들이 성적표를 갖고 오는 날 엄마의 표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수고했어, 엄마가 네가 이렇게
애쓰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게 되는 네, 거예요. 더 애쓰게 되고. 그렇죠. 사람은요, 이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나를 믿어주잖아요?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나는 잘할 때만 안전하고 집에서 인정받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우리는 꼭 적기에 뭘 해야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살 정도 되면 집을 사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골프도 쳐야 된대. 그렇게 해야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좀 인식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 만들어 놓은 법이 없어요. 그쵸. 조금만 내가 주변을 안 보면 됩니다. 내 아이의 발달 속도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좋은 정서 받고 그래도 엉덩이 힘을 배웠고 엄마하고 같이 책도 많이 읽어봤어. 그럼 얘가 고2 때, 고3 때 아니면 뭐 재수할 때 빵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대학이든 아니면 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어머니들도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짜증이 부쩍 많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런 신호들이 반복될 때 아이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사교육 중에서 어떤 거를 좀 이 시점에 고민을 해봐야 될까?